1908년 3월 프랑스의 탐험가인 펠리오가 중국 감숙성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굴 속에서 본국으로 옮겨간 29상자의 고문서 가운데 앞뒤가 잘려진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다. 이 두루마리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오랫동안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일체 경음의 중에 있는 왕 오천충국전임이 밝혀졌다. 저자는 해초, 수룡만리를 돌아 인도를 다녀온 귀중한 기록이다. 그리해서 두루마리가 발견된 중국의 돈황과 신라성 해초, 그리고 왕 오천축국전은 세계사에 빛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 청해성의 높은 고원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동으로 5,400km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황하. 이 강은 중국인들의 역사와 생존 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누런 땅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누런 황토빛 강물. 도도히 흐르는 이 강물은 중국의 황토 문명을 일으켜왔고 동시에 특정지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강은 농경과 유목 생활 간의 한계선이었으며 농경과 유목민족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했다. 또한 따라서 이 황하는 농경민족의 종교인 유교나 도교와 유목민족의 종교인 회교, 즉 이슬람교와의 구분선이기도 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만나고 다투고 그러다가 피를 섞고 살을 맞대었다. 그 모두가 황하를 무대로 이루어졌다. 메마른 황토의 대지에 생명수의 공급원이었고 그러기에 황하는 농경민족이나 유목민족 모두에게 자유로운 젖줄이자 어머니였던 것이다. 천년 고도 서안을 떠나 서역으로 향하는 취재진들의 눈에 주변 산하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온다. 벌써부터 산에는 나무를 볼 수가 없다. 이운기 없는 풀들만 메마른 흙과 모래를 뚫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연중 비는 100밀리 안쪽으로 오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대지는 메마르고 농사를 짓는 땅도 별반 없다. 그래서인지 온통 누런 흙만이 널린 길을 따라가다 띄엄띄엄 눈에 띄는 오아시스 마을들은 유난히도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해 했기에 그들의 표정에 어두운 구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길을 달리다 보니 사람들이 짐을 끌고 한 군데로 모인다. 취재진이 이곳을 지나던 지난 5월 중순, 마침 이날이 장날이었다. 장의 풍경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인정과 풍성함과 넉넉함이 어디나 있다. 우리와 달리 사흘에 한 번씩 장이 서는 것이 다르다. 사회주의 체제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까지는 규제하지 못한 모양이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답게 시장에는 돼지 새끼가 가장 값이 좋은 상품으로 치인다. 달포를 길렀다는 이 돼지 새끼 한 마리에 50원, 우리 돈으로는 5,000원인데 두 마리면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지리상으로 감숙성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인구의 8%인 154만 명이 소수민족이다. 한나라 이후 서융, 월시, 오손, 흉농, 강, 선비, 돌궐, 위글, 토번, 몽고 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을 밟았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삶의 형태는 많은 부분 중국화돼 가고 있었다. 시골 장터 옆에서 마침 펼쳐지고 있는 가설 무대의 공연은 장천현 찐극단의 공연으로서 관우와 장비가 등장하고 있었다. 옛부터 내려오는 순회 가극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 이 악극은 그러나 의상과 분장에서 수도인 북경에서 하는 경극과 유사한 점이 많음을 첫눈에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리타분한 전통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연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묵 한 그릇에 더 눈독을 들이는 것은 역시 사람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인가. 갖은 양념을 쳐대는 아주머니의 인정스러운 솜씨가 앞으로 사막의 길을 달려야 할 취재진들의 답답한 마음을 미리 달래어주는 것 같다. 서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감숙성 제1의 도시인 난주 근처에서 황하를 건너야 한다. 지금까지 평야지대를 흐르던 황하가 난주 근처에서부터는 험한 계곡 사이에서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좁아지는 계곡들은 황하를 건너는 나로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발전을 위한 댐 건설에 알맞는 장소가 된다. 1974년 높이 147m의 거대한 유가협 댐이 완성돼 122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됐다. 이 댐으로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용양협, 염화협, 팔반협 등 4개 큰 발전소가 더 건설돼 중국 서북지방의 전원 공급을 도맡고 있다. 유가협 발전소의 건설로 면적 130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인공호수가 생겨났다. 저수량은 57억 입방미터로 충주댐의 2배나 된다. 이 거대한 댐은 근처에서 돌아오는 온갖 지류를 받아들이는데 상류로 올라갈수록 암벽 사이를 흐른 맑은 물이 들어와 별천지를 이루고 있다. 옛날 황하를 건너기 위해서는 난주시 근처에 있는 금성진과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이곳, 발밑 수중에 잠긴 임진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한다. 절벽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도수관이 곳곳에서 절벽 위 메마른 땅 위에 물을 뿌려 나무를 살리고 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봉우리가 높아진다. 돌로 쌓여진 산이란 뜻의 적석산이 관문처럼 들어서 있는 이곳 물 밑에는 당나라 초까지 돌다리가 있었고 천하 제일교라고 쓴 비석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서역을 찾아간 한나라의 장건도 이곳에서 황하를 건넜고 황하 서쪽을 순행한 수나라 양제도 이곳을 건넜다고 한다. 유가협 댐으로부터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황하를 올라온 것은 바로 이곳이 실크로드 상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 있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홍사암. 절벽 한가운데 높이 27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이 눈을 끌어모은다. 이곳이 실크로드, 옛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한 병령사 유적이다. 이 큰 부처는 당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래는 돌을 깎았고 가슴부터 그 윗부분은 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상의 옆과 위에는 크고 작은 굴이 34개, 벽을 조금 파들어간 감실이 149개가 있다. 왜 옛사람들은 이런 험한 곳에 불사를 일으켰을까? 이곳은 현재로서는 유가협댐이 있어서 배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병령사를 지나서 서역이나 인도로 가는 하나의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황하를 건너서 서역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이나 혹은 또 순례성들이 반드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한번 먹고 가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의 요지에다가 석굴사원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순례의 그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169굴에서는 이 굴이 서기 400년대인 서진시대에 조성된 것을 알려주는 명문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해서 서진 이후 북위, 수나라를 거쳐 대부분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대라면 서역과의 교류가 가장 왕성하던 때, 이곳은 서역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이제부터는 험한 사막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에서부터 서역으로 가던 많은 순례승과 상인과 군사들도 먼 길을 갈 때 부처님의 가호를 빌었을 것이며, 반대로 서역에서부터 중국으로 오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막을 무사히 건넌 데 대해 부처님께 감사함을 빌었을 것이다. 1951년 이 석굴사원이 발견됨으로써 돈황에서부터 이곳을 지나 장안, 운강을 이어주는 불교 미술의 전파 경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 굴을 파고 부처를 새긴 1300년 전 사람들의 신심은 다행히도 일반에 발견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티베트어로 수많은 부처란 뜻의 병령사는 그렇게 비단길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황하를 건너서면 곧바로 사막이다.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기나긴 통로가 되는 이곳은 외로운 철길이 연결하고 있다. 여기서 산단. 여기 산단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가는 데죠.
그렇죠. 잘 나타나네. 저쪽으로 어디 안 보이겠어요? 황하의 서쪽에서 서북쪽으로 길게 뻗은 이 길은 황하 서쪽의 복도란 뜻의 하서회랑으로 불리우고 있다. 길 양편에 보이는 것은 망망한 메마른 땅, 군데군데 풀만 겨우 자라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서역에 갈 수 없다. 따라서 서역을 가는 필수 루트로서 옛 사람들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 망망한 땅을 걸어갔던 것이다. 한나라가 이곳을 개척하기 전까지 이 지역은 유목민들의 땅이었다. 중국에서 흉노라 불린 이들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이 지역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황하를 건너 쳐들어오기가 일쑤였다.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이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멀리 돈황까지 이어지는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직접 흉노를 치러 이곳에 왔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하서회랑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서회랑이라고 하면은 고랑협에서부터 성성협까지 약 1200km, 폭으로 보면은 넓은 데는 400km, 좁은 데는 한 200km 되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기련산맥이 연여 있고 북쪽으로는 몽고고원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강우량이 약 150mm에서 200mm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사막이라고 이릅니다만은 이 지방 독특한 이름으로는 여기를 고비라고 그럽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은 모래, 자갈,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사막에서만 특이하게 자라는 이 식물들이 약간씩은 자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숨가쁘게 달려가는 차창 너머로 흙담 같은 것이 끊어진 듯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 흙으로 쌓은 것이 오랜 세월의 바람과 비에 깎여 저렇듯 볼품없이 됐지만 8해만에서부터 6,000km를 달려온 인류 최대 건조물이다. 얼마나 흉노가 무서웠으면 이 사막에까지 장성을 쌓았을까. 남쪽의 기련산에 쌓인 만년설이 녹아 지하로 흘러 생긴 오아시스 지역의 푸르름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이곳 오아시스는 아라비아처럼 움푹 고인 것이 아니라 산에서 땅속으로 물이 흐르다 아무데나 솟아올라오는 곳에 형성이 되고 그곳이 곧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짓는 곳이다. 기원전 121년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 이곳 하석회랑 지역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동에서부터 무위, 장액, 주천, 돈황의 네 군을 두었고 그 도시는 이름과 함께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취재진이 찾은 곳은 주천. 뜨거운 태양과 간간히 부는 바람이 일으키는 심한 먼지가 취재진을 맞는다. 한무제의 명을 받은 20대 초반의 맹장 곽거병의 전설이 남아있어 더욱 유명한 이곳은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도시였다. 읍내 한가운데에는 4세기에 세운 커다란 누각이 서 있는데 예전에 북을 달아놓은 곳이었다. 흉노를 물리치고 이곳을 평정한 곽거병 장군에게 한무제로부터 공을 치하하는 술이 도착했으나 군졸들이 모두 나눠 마시기에 너무 부족해 곽거병은 이곳 샘에 그 술을 부어 부하 장병들과 나눠 마셨다고 한다. 지금도 그 전설을 따라 이곳 주천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샘 주위는 호수로 가꾸어져 5만여 주천 문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저런 거야.
주천을 유명하게 하는 것은 이곳에서 가공되는 옥 제품이다. 기련산에서 나오는 야광옥을 자르고 다듬어 만들어내는 옥 공예품 가운데는 달빛이 은은히 통과한다는 야광배가 최고로 친다. 당나라의 시인 왕한도 여기서 나는 술잔에 반해 량주사란 시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할 정도로 예로부터 유명해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돌려봐요. 컵 안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보여? 주천에서 서북쪽으로 더 나아가면 모래와 자갈로 덮인 평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70년대 초 지하에서 많은 수의 무덤들이 발견됐다. 동서 3km, 남북 20km를 따라 위나라와 서진시대, 즉 3세기경의 무덤이 1000기 이상 있는데 이 가운데 13기가 발굴돼 중국 역사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관람용으로 조성해놓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 보니 전실, 중실, 후실 등 3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부장품을 넣어두는 중실의 벽돌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우리 학자들과 취재진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림은 흰 물감, 붉은 물감, 먹 등을 사용해 윤곽 위주로 그린 것으로서 특히 실크로드에 걸맞게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치고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세기)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중국 한족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그림만 봐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역관 6호묘로 분류되고 있는 이 무덤은 축조 형식이 벽돌을 쌓은 것으로서 벽돌을 쌓는 방법 등이 우리나라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의 형식과 많은 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동행한 우리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벽돌에 그려진 풍속화는 그 필선의 기법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황해도에 있는 안악 3호분의 회화수법과 상당히 비교 검토할 점이 많이 엿보인다. 어떻게 해서 수만리 떨어진 이곳 중국 서쪽에서 이처럼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분묘가 보이는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위진묘가 있는 곳에서 20km를 더 가면 사막지대에 걸맞지 않게 거대한 요새가 눈에 들어온다. 천하웅간이라는 현판만큼 사막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이 요새의 이름은 가욕관. 명나라 시대 만리장성의 가장 서쪽에 만들어 놓은 요새이자 관문이었다. 진시황 때 동서 6,000km를 잇는 장성이 완성됐지만 이 지역은 한나라 때 장성 수축에 힘을 쏟아 이곳에서 서쪽으로 400km를 더 나아간다. 그 만리장성에서 하서회랑 양편에 달리는 높은 산들이 가장 가까워진 길목의 위치를 잡아 관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3층 누각 형식으로서 위용을 자랑하는 유원문과 광화문을 비롯해 외성과 내성 그리고
화살을 쏘는 누각과 망대, 봉화를 올리는 돈대까지 완벽히 갖춘 이 가옥관은 명나라 초기인 1372년 세워진 것으로 실크로드가 번창하던 7, 8세기의 유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의 풍모를 짐작해 하고 있다. 이 중국의 역사를 북방민족과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옛날에 이 지역은 소위 무사들이 천마를 타고 말이죠. 그건 뭐 한나라 사람들이든지 혹은 흉노 사람들이든지 혹은 오손 민족이든지 이 전장이었던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역사가 반드시 그러한 그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고 카라반이 말이 대상이 이거를 통해서 지나다니고 그래서 동서 교섭이 진행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스님들이 이 구도길을 망망한 이 사막 이 고비를 넘어서 소위 현장에 말하다시피 이 해고를 저걸 삼아가지고 말이죠. 길잡이로 삼아가지고 한없이 서쪽으로 간다. 이 문화의 교류가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가옥관 또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주천 이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단히 하나의 이 관문의 역할을 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국인들이 외부로부터의 적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문은 끊임없이 밀려들어온 서양 문물의 수입 창구였고 중국의 발전을 촉진시킨 장소였다. 중국의 수많은 왕조는 이 장성을 넘어온 외적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무력해진 다음 내부로부터 무너진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만리장성의 끝은 그렇게 중국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만리장성을 벗어나니 더욱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이다. 풍경도 변해 산 대신 사막이 더욱 넓어지고 있었다. 그 넓어진 사막에 포장도로가 깔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전봇대만이 외롭게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곱슬머리 서역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갔을 이 사막에는 뜨거운 햇살만이 내려쬐고 있고 대지는 지글지글 끓고 있다. 이 험한 여정에서는 오로지 멀리 있는 오아시스의 불빛만을 보고 전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이 사는 마지막 오아시스인 돈황이다. 흉노의 영향 아래 있던 이 지방이 중국의 역사 속으로 편입된 것은 기원전 139년 한무제 때 부하 100여 명을 이끌고 서역 답사에 나선 장건에 의해서였다. 이후 남북조와 당, 송, 그리고 몽고족에 의한 원나라 때까지 곧 해상 교통이 열려 사막의 비단길이 퇴조하기까지 서역과의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수많은 대상들에 의해 중국 본토의 비단, 도자기, 비취 등 귀중품이 서쪽으로 갔고 지금은 소련 땅인 페르가나의 명마를 비롯해서 귀금속, 융단 등이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곳에서부터 비단길은 첨산 산맥 쪽으로 나아가는 서역 북도와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는 서역 남도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지며 돈황은 그 두 길의 길목이었다.
지금의 돈황읍에서 동남쪽으로 20km 지점에 있는 명사산은 모래가 흘러내리며 바람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산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 산의 동쪽에 사막의 미술관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보고 막고굴이 자리 잡고 있다. 명사산의 동쪽은 약 2km 길이로 절벽이 형성돼 있다. 사막보다 조금 높다는 뜻의 막고굴은 이 동쪽 절벽을 따라 2단 또는 3단으로 파져 있는데 세계 최대의 동굴 미술관이라는 이 유적에 대해 중국은 최상의 보호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카메라는 물론 가방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며 굴을 볼 때에는 반드시 안내인이 일정한 숫자만을 인솔해서 철저한 입회하에 볼 수밖에 없다. 절벽을 따라 크고 작은 석굴이 492개나 파여져 있다. 돈황을 상징하는 북대 불전은 9층의 탑형식으로 된 누각이지만 그 누각 뒤 바위 속을 뚫고 부처를 빚어놓았다. 당나라의 역을 측천무후가 고종의 왕비로 있을 때 발원했다는 이 부처는 높이가 33m로서 절벽에 그대로 노출시킬 수 없어 누각을 지어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막고굴이 있는 절벽은 잔돌과 모래가 혼합돼 바위가 된 여감층이어서 굴을 파기는 쉽지만 직접 바위에 조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 안의 조각은 모두 나무로 심을 세우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만든 소조상인 것이 운강의 석굴과 다른 점이다. 석굴은 가장 큰 것이 10평방미터에 이르러 보통 교실 정도나 된다. 천정 높이는 3m로서 그 거대한 방 한가운데 기둥 같은 것을 두고 그 주위에 부처와 보살의 입상을 섬세하게 만들어 세웠다. 진흙 위에 하얀 석회석을 입힌 보살상들에는 자연 물감으로 색칠을 해놓았으며 벽과 천정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사막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천여 년이 지났지만 마치 금방 칠해놓은 듯 선명해 보는 이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와 불상조각, 석굴 조성 방법 등이 멀리 서역을 거쳐 이곳에 온 뒤 우리나라 석굴암까지 이어지는 중간 과정으로서 돈황의 석굴은 취재진에게도 의미 깊게 느껴지고 있었다. 북경에서부터 4,000km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도시 돈황은 중국으로 보면 거의 서쪽의 끝이었으므로 중국 중앙정권의 흥망에 따라 격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이민족이 가장 발흥하던 5호 16국 시대의 돈황은 전진 정권에 속하거나 서량의 수도가 위치하기도 했었다. 막고굴이 처음 파여진 것은 이 시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366년 낙준이라는 스님이 처음 절벽에 석굴을 파기 시작해 13세기 후반까지 천여 년의 세월 동안 동굴이 파여지고 불상이 만들어지고 벽화가 그려졌다. 그런데 이 돈황 막고굴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스님인 최초의 유명한 왕 오천축 국전이라는 두루마리가 바로 이 막고굴의 한 굴인 17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17굴은 보통 장경동이라 불리는 조그만 석굴로서 1907년 이후 수많은 불교 경전과 고문서들이 발견돼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의 탐험가 페리오가
본국으로 가져간 두루마리 중에 해초의 왕 오천 축국전이 확인됐다. 어떻게 해서 17굴에 이같이 귀중한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는가? 그 이유와 경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11세기 초 이 지역을 침범한 서하나, 11세기 말 이슬람국인 카라한 왕조의 침입대라는 설이 제기되지만 어쨌든 외적의 침입으로 불교 문화가 소멸될 우려에 따라 황급히 17굴 안에 밀봉해버린 것만은 확실하다. 바로 그 17굴을 보면서 우리 취재진은 자칫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을 해초 스님과 왕 오천충 국전을 생각하는 색다른 감회를 맛볼 수 있었다. 우리 왕오천 축국전이 발견된 이 장경동은 16굴 안에 연도, 복도 사이에 있는 작은 협실이 되겠습니다. 그 협실이 저기 보이죠? 저기 안에는 현재는 도낭에서 발견된 모든 문서와 경전들이 각국 나라에 다 흩어져가 없고 현재 중국에도 얼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흩어져가 있습니다. 우리 왕오청 축국전 본전도 현재는 프랑스에 가가 있습니다만은 최초로 여기에서 발견돼 가지고 우리로서는 이 장경도를 보는 감회가 남보다 훨씬 더 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벽화가 홍변의 상이라고 해서 이 장경동을 개척했다고 생각되는 선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선님의 상을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고 그 좌우에 보면은 당나라 시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 하는 그 미인도가 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는 미인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벽화와 성녀상이 모셔져가 있을 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공허하게 비어 있는 중입니다. 돈황의 보물은 뭐니 해도 현재 남아있는 492개의 굴마다 그려져 있는 벽화다. 굴 안뿐만 아니라 굴 밖에까지 그려져 있는 이 벽화들을 1m 폭으로 연장해 놓으면 45k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벽화의 주제는 정토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서방에 있다는 아미타열애를 만나는 아미타열애 내영도가 많다. 돈황의 석굴과 벽화도 당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많은데 당나라 때에는 불교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정토 사상이 널리 보급돼 있었음을 이곳 벽화가 잘 반영하고 있다. 궁궐 같은 형식과 하늘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는 천녀들의 모습에서 당시 영화롭던 생활을 하던 당나라 사람들이 현세의 즐거움을 죽어서까지 연결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천녀의 모습은 강원도 상원사를 거쳐 경주 봉독사 종까지 이어지는 비천상의 맥을 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돈황의 석굴과 벽화는 우리와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중국이 이 그 서역 경력을 하면서부터 이 돈황은 단순한 문화의 중개지 역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 중국이 그 서역을 경영하면서 여기에 도읍을 설치하고 이곳을 하나의 군사 기지화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인도 내지 서역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단순히 여과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독특한 문화를 개척했던 문화의 개척지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불상과 수많은 불화 또 수많은 석굴들에 되어 있는 건축적인 의미 이와 같은 것은 예술의 중국 예술의 보고로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예술 보고로서 높이 평가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 이런 석굴 양식이라든가 불상 양식 또 불화 양식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보고인 이 돈황의 막고굴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사막을 부는 강한 바람에 동반된 모래가 이 세계적 미술관을 때리고 있는 것 때문이다. 더구나 당초 모래와 자갈이 쌓여 형성된 여감층이 모래바람의 공격과 세월의 풍화를 견디지 못해 부서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뿐 아니라 세계에 걱정이 되고 있다. 1904년에 미국의 그 카네기 재단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펌필리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이 근처로 와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수변해서 이 수변하다기보다는 여하튼 넓은 그리고 비옥한 이 오아시스였는데 그 오아시스가 점점 폐허가 되고 또 모래에 묻히고 그리고 물도 없어지고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가장 그 전성기가 9세기에서 16세기라고 그래요. 그때가 이 근처 일대가 가장 기후가 쾌적하고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최근에 와서 여기가 또 건조해가지고 건조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 말도 바로 이 자리가 점점 물이 줄어가지고 역시 여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토사는 계속 쌓이고 오늘 보다시피 여기에 매일 청소부가 이 모래를 상당히 많은 양의 모래를 갖다 쓸어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현상에 직면해 지금까지 돈황의 유적 관리와 연구 사업을 맡고 있는 돈황문물연구소를 돈황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원들도 500여 명 규모로 늘려 관광객 관리와 보존 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보존 관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那么第二个方面呢，就是不断的进行科学的实验，比如哪些病害到底为什么是这样呢？我们就进行分析、试验、测定。这个呢是在属于科学保护研究的一个方面的问题。第三个方面呢，我们有一批这个技术比较高超的这样的修复的专家，不断的对它进行加固修复。 돈황의 석굴과 같은 문화재는 더 이상 중국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세계적인 보물이 다시 모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중국에 있는 것이다. 그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다 많이 이 돈황의 석굴을 와서 볼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취재진은 발길을 옮겼다. 장안을 떠나 서쪽으로 갈 때 거치는 5개의 오아시스 마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돈황은 12세기 이후 동서 문명이 교류하는 간선도로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변두리 조그만 마을로 변했다. 근세 이후 재발견된 돈황은 오늘날 인구 2만의 조그만 마을로 역사를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옛날의 그 영화를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옛날 비단길이 황금기였을 때 돈황이 사막에 보내었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서기 727년 겨울, 멀리 인도 여행을 끝내고 장안으로 돌아오던 신라성 해초는 먼 여행에 지친 모습으로 막고굴 앞에 이 모래 언덕을 지났을 것이다. 해초뿐 아니라 많은 이름 없는 신라의 수도 스님도 이 길을 밟고 갔을 것이다. 이름 없는 남은 몇 개의 부도가 혹시 이들의 것은 아닐지. 모든 것은 정적 속에 잠겨 있다. 그러나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과연 무엇을 찾으려 했는가? 그들이 뜨거운 태양과 타는 목마름보다도 더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돈황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불빛을 보라고 돈황 석굴 속의 수많은 부처, 보살, 그리고 이 뜨거운 모래는 말하고 있을 것이다.